오늘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 하나로 긴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생물학의 여러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 가지 사실에 도달했죠. 바로 생명체란 생명이 없는 무생물, 즉 화학 원소들이 지극히 정교하게 배열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깊은 사색으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원자들의 정교한 묶음이라면 우리 삶의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 역시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즉 천부인권은 하늘이 신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그 모든 근거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할 이유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 거대한 공허함 속에서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바로 그 처절한 외침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가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 21세기의 생물학이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정은 불교 철학의 핵심 개념인 업, 윤회, 그리고 열반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약 40억 년 전 지구에 처음 등장한 생명체로부터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생명의 최초 공통조상을 루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세포 안에는 불멸을 꿈꾸는 강력한 본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복제에 대한 끝없는 욕망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설파했듯 유전자는 스스로를 더 많이 복제하기 위한 수단, 즉 생존 기계로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생명체가 이 지구 위에서 태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듯 모든 것은 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멸의 과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40억 년의 세월을 이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루카가 가졌던 최초의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박테리아의 몸을 빌리고 식물의 몸을 빌리고 공룡과 포유류의 몸을 거쳐 마침내 오늘날 당신과 나의 몸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멸의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를 계속해서 복제하려는 욕망, 불교에서 말하는 가래, 즉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듯한 강렬한 집착과 욕망이 바로 생명 진화의 근원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며 가래가 생기고 그 가래를 해소하는 과정, 즉 번식을 통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끝없는 순환.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진화 그 자체가 아닐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의 업과 윤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엔트로피 법칙, 즉 모든 것은 흩어지고 무질서해지려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잠시 원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흐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무언가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에 기록된 정보, 즉 업입니다. 그리고 원소들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다양한 생명의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윤회의 생물학적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유전자, 즉 유전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초안이 완성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만드는 정보가 약 30억 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30억 개의 염기 서열은 하나의 긴 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꾸러미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꾸러미가 바로 염색체입니다. 인간은 23쌍,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어머니에게서 나머지 절반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정보인지 상상하기 위해 기발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DNA 이중나선 가닥을 직경 4cm의 굵은 밧줄로 확대한다면 우리 몸의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 밧줄의 총 길이는 무려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 전체를 한 바퀴 감을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염색체 하나의 길이는 어떨까요? 평균적으로 약 1000km. 이는 한반도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길이와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길이죠. 2000km 길이의 염색체 밧줄 위에는 약 1000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유전자 하나의 길이는 평균 100m 정도이며 각 유전자 사이의 간격은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서울 시내의 버스 정류장 간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한반도만 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00m 길이의 건물을 지나고 버스 정류장 하나만큼의 빈 공간을 지나면 또 다른 건물이 나타나는 풍경. 그것이 바로 우리 염색체 속 유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유전체에 담긴 정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과거 생물학자들은 유전체를 흔히 청사진 또는 설계도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사실 생물학자들에게 설계도라는 비유는 꽤나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유전체는 설계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종이접기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종이약을 접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이에게 종이약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는 설계도 방식입니다. 날개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머리의 각도는 몇 도, 꼬리는 얼마나 뾰족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기록해서 주는 겁니다. 과연 아이가 이 설계도를 보고 종이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아이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당신은 신의 손을 가졌군요. 라며 경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식, 종이접기 설명서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다음엔 세모 모양으로 접고 이쪽을 펼쳐서 이렇게 순서대로 과정을 알려주면 아이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제법 근사한 종이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유전체에 담긴 정보가 바로 이 종이접기 설명서와 같습니다. 어떤 유전자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작동시킬지에 대한 순서와 절차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여성 과학자 크리스티아네 니슬라임포라트는 초파리의 발생 과정을 연구하여 이 사실을 증명했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초파리 수정란 하나가 애벌레가 되는 과정은 마치 정교한 종이접기와 같습니다. 처음엔 비코이드라는 유전자가 앞을 정하고 나노스라는 유전자가 뒤를 정합니다. 마치 종이를 반으로 접어 큰 구획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갭 유전자들이 몸을 대략 7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페어룰 유전자가 각 마디를 더욱 세분화합니다.
이어서 최절 극성 유전자가 각 마디의 앞뒤를 정해주고 마지막으로 혹스 유전자라는 마스터 유전자가 각 마디에 너는 머리가 되어라, 너는 가슴이 되어라, 너는 다리가 되어라 하고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발생은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잡고 점차 세부적인 부분을 그려나가는 그림 그리기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눈, 코, 입을 완벽하게 그리는 화가는 없습니다.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야만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전체는 바로 이 생명 창조의 경이로운 순서도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순서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침팬지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체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 차이는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전체 차이는 평균 1% 정도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기준이 고작 2%의 차이 안에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3%의 차이 대부분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자체가 아니라 그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순서도 정보, 즉 종이접기 방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네모난 색종이를 가지고도 접는 순서와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모양의 종이약과 개구리가 만들어지듯이 인간과 침팬지는 거의 동일한 유전자 부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품을 조립하는 순서도가 달랐기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무생물과 다르지 않은 원자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우리 인간은 왜 존엄한 존재인가? 생물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아왔고 두 가지 생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우주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약 20만 년 전 인류가 탄생한 이래 이 지구를 거쳐간 모든 인간의 수를 추정해보면 대략 1천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수백억 명의 인류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독특한 유전체 조합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 단 한 사람뿐입니다. 이 절대적인 희소성은 생명의 신비로운 과정인 감수분열 덕분입니다. 우리의 몸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이 23쌍은 무작위로 재조합됩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염색체와 아버지에게서 받은 염색체가 뒤섞여 23개의 염색체 세트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2의 23제곱, 약 840만 가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감수분열 초기 단계에서 엄마 염색체와 아빠 염색체가 서로 팔을 섞듯 유전자를 교환하는 교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까지 고려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적 조합의 가지수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840만 가지의 독특한 정자와 840만 가지의 독특한 난자가 만나 만들어내는 생명의 조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당신은 그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 속에서 단 한 번 실현된 기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존엄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한한 가능성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1년만 지나도 대부분 새로운 원소로 교체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개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약 1천억 개의 뉴런 세포와
그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당신의 희소한 유전체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씨앗, 즉 잠재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경험, 학습, 생각, 감정은 뇌의 시냅스 연결망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그 잠재력을 현실로 꽃피웁니다. 결국 삶의 의미란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당신이라는 존재가 당신만의 고유한 유전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일생에 걸쳐 수행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40억 년의 생명의 역사를 관통하여 기적적으로 태어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위대하고 찬란한 우주를 발견하고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 하나로 긴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생물학의 여러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 가지 사실에 도달했죠. 바로 생명체란 생명이 없는 무생물, 즉 화학 원소들이 지극히 정교하게 배열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깊은 사색으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원자들의 정교한 묶음이라면 우리 삶의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 역시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즉 천부인권은 하늘이 신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그 모든 근거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할 이유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 거대한 공허함 속에서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바로 그 처절한 외침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가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 21세기의 생물학이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정은 불교 철학의 핵심 개념인 업, 윤회, 그리고 열반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약 40억 년 전 지구에 처음 등장한 생명체로부터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생명의 최초 공통조상을 루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세포 안에는 불멸을 꿈꾸는 강력한 본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복제에 대한 끝없는 욕망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설파했듯 유전자는 스스로를 더 많이 복제하기 위한 수단, 즉 생존 기계로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생명체가 이 지구 위에서 태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듯 모든 것은 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멸의 과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40억 년의 세월을 이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루카가 가졌던 최초의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박테리아의 몸을 빌리고 식물의 몸을 빌리고 공룡과 포유류의 몸을 거쳐 마침내 오늘날 당신과 나의 몸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멸의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를 계속해서 복제하려는 욕망, 불교에서 말하는 가래, 즉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듯한
강렬한 집착과 욕망이 바로 생명 진화의 근원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며 가래가 생기고 그 가래를 해소하는 과정, 즉 번식을 통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끝없는 순환.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진화 그 자체가 아닐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의 업과 윤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엔트로피 법칙, 즉 모든 것은 흩어지고 무질서해지려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잠시 원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흐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무언가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에 기록된 정보, 즉 업입니다. 그리고 원소들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다양한 생명의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윤회의 생물학적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유전자, 즉 유전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초안이 완성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만드는 정보가 약 30억 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30억 개의 염기 서열은 하나의 긴 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꾸러미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꾸러미가 바로 염색체입니다. 인간은 23쌍,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어머니에게서 나머지 절반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정보인지 상상하기 위해 기발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DNA 이중나선 가닥을 직경 4cm의 굵은 밧줄로 확대한다면 우리 몸의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 밧줄의 총 길이는 무려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 전체를 한 바퀴 감을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염색체 하나의 길이는 어떨까요? 평균적으로 약 1000km. 이는 한반도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길이와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길이죠. 2000km 길이의 염색체 밧줄 위에는 약 1000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유전자 하나의 길이는 평균 100m 정도이며 각 유전자 사이의 간격은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서울 시내의 버스 정류장 간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한반도만 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00m 길이의 건물을 지나고 버스 정류장 하나만큼의 빈 공간을 지나면 또 다른 건물이 나타나는 풍경. 그것이 바로 우리 염색체 속 유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유전체에 담긴 정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과거 생물학자들은 유전체를 흔히 청사진 또는 설계도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사실 생물학자들에게 설계도라는 비유는 꽤나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유전체는 설계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종이접기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종이약을 접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이에게 종이약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는 설계도 방식입니다. 날개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머리의 각도는 몇 도, 꼬리는 얼마나 뾰족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기록해서 주는 겁니다. 과연 아이가 이 설계도를 보고 종이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아이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당신은 신의 손을 가졌군요. 라며 경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식, 종이접기 설명서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다음엔 세모 모양으로 접고 이쪽을 펼쳐서 이렇게 순서대로 과정을 알려주면
아이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제법 근사한 종이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유전체에 담긴 정보가 바로 이 종이접기 설명서와 같습니다. 어떤 유전자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작동시킬지에 대한 순서와 절차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여성 과학자 크리스티아네 니슬라임포라트는 초파리의 발생 과정을 연구하여 이 사실을 증명했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초파리 수정란 하나가 애벌레가 되는 과정은 마치 정교한 종이접기와 같습니다. 처음엔 비코이드라는 유전자가 앞을 정하고 나노스라는 유전자가 뒤를 정합니다. 마치 종이를 반으로 접어 큰 구획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갭 유전자들이 몸을 대략 7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페어룰 유전자가 각 마디를 더욱 세분화합니다. 이어서 체절 극성 유전자가 각 마디의 앞뒤를 정해주고 마지막으로 혹스 유전자라는 마스터 유전자가 각 마디에 너는 머리가 되어라, 너는 가슴이 되어라, 너는 다리가 되어라 하고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발생은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잡고 점차 세부적인 부분을 그려나가는 그림 그리기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눈, 코, 입을 완벽하게 그리는 화가는 없습니다.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야만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전체는 바로 이 생명 창조의 경이로운 순서도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순서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침팬지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체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 차이는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전체 차이는 평균 1% 정도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기준이 고작 2%의 차이 안에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3%의 차이 대부분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자체가 아니라 그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순서도 정보, 즉 종이접기 방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네모난 색종이를 가지고도 접는 순서와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모양의 종이약과 개구리가 만들어지듯이 인간과 침팬지는 거의 동일한 유전자 부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품을 조립하는 순서도가 달랐기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무생물과 다르지 않은 원자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우리 인간은 왜 존엄한 존재인가? 생물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아왔고 2가지 생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우주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약 20만 년 전 인류가 탄생한 이래 이 지구를 거쳐간 모든 인간의 수를 추정해보면 대략 1천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수백억 명의 인류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독특한 유전체 조합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 단 한 사람뿐입니다. 이 절대적인 희소성은 생명의 신비로운 과정인 감수분열 덕분입니다. 우리의 몸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이 23쌍은 무작위로 재조합됩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염색체와 아버지에게서 받은 염색체가 뒤섞여 23개의 염색체 세트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2의 23제곱, 약 840만 가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감수분열 초기 단계에서 엄마 염색체와 아빠 염색체가 서로 팔을 섞듯 유전자를 교환하는 교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까지 고려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적 조합의 가지수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840만 가지의 독특한 정자와 840만 가지의 독특한 난자가 만나 만들어내는 생명의 조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당신은 그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 속에서 단 한 번 실현된 기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존엄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한한 가능성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1년만 지나도 대부분 새로운 원소로 교체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개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약 1천억 개의 뉴런 세포와 그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당신의 희소한 유전체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씨앗, 즉 잠재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경험, 학습, 생각, 감정은 뇌의 시냅스 연결망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그 잠재력을 현실로 꽃피웁니다. 결국 삶의 의미란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당신이라는 존재가 당신만의 고유한 유전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일생에 걸쳐 수행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40억 년의 생명의 역사를 관통하여 기적적으로 태어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위대하고 찬란한 우주를 발견하고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 하나로 긴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생물학의 여러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 가지 사실에 도달했죠. 바로 생명체란 생명이 없는 무생물, 즉 화학 원소들이 지극히 정교하게 배열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깊은 사색으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원자들의 정교한 묶음이라면 우리 삶의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 역시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즉 천부인권은 하늘이 신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그 모든 근거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할 이유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 거대한 공허함 속에서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바로 그 처절한 외침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가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 21세기의 생물학이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정은 불교 철학의 핵심 개념인 업, 윤회, 그리고 열반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약 40억 년 전 지구에 처음 등장한 생명체로부터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생명의 최초 공통조상을 루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세포 안에는 불멸을 꿈꾸는 강력한 본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복제에 대한 끝없는 욕망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설파했듯 유전자는 스스로를 더 많이 복제하기 위한 수단, 즉 생존 기계로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생명체가 이 지구 위에서 태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듯 모든 것은 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멸의 과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40억 년의 세월을 이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루카가 가졌던 최초의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박테리아의 몸을 빌리고 식물의 몸을 빌리고 공룡과 포유류의 몸을 거쳐 마침내 오늘날 당신과 나의 몸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멸의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를 계속해서 복제하려는 욕망, 불교에서 말하는 가래, 즉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듯한 강렬한 집착과 욕망이 바로 생명 진화의 근원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며 가래가 생기고 그 가래를 해소하는 과정, 즉 번식을 통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끝없는 순환.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진화 그 자체가 아닐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의 업과 윤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엔트로피 법칙, 즉 모든 것은 흩어지고 무질서해지려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잠시 원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흐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무언가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에 기록된 정보, 즉 업입니다. 그리고 원소들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다양한 생명의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윤회의 생물학적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유전자, 즉 유전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초안이 완성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만드는 정보가 약 30억 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30억 개의 염기 서열은 하나의 긴 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꾸러미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꾸러미가 바로 염색체입니다. 인간은 23쌍,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어머니에게서 나머지 절반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정보인지 상상하기 위해 기발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DNA 이중나선 가닥을 직경 4cm의 굵은 밧줄로 확대한다면 우리 몸의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 밧줄의 총 길이는 무려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 전체를 한 바퀴 감을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염색체 하나의 길이는 어떨까요? 평균적으로 약 1000km. 이는 한반도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길이와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길이죠. 2000km 길이의 염색체 밧줄 위에는 약 1000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유전자 하나의 길이는 평균 100m 정도이며 각 유전자 사이의 간격은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서울 시내의 버스 정류장 간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한반도만 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00m 길이의 건물을 지나고 버스 정류장 하나만큼의 빈 공간을 지나면 또 다른 건물이 나타나는 풍경. 그것이 바로 우리 염색체 속 유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유전체에 담긴 정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과거 생물학자들은 유전체를 흔히 청사진 또는 설계도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사실
생물학자들에게 설계도라는 비유는 꽤나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유전체는 설계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종이접기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종이약을 접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이에게 종이약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는 설계도 방식입니다. 날개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머리의 각도는 몇 도, 꼬리는 얼마나 뾰족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기록해서 주는 겁니다. 과연 아이가 이 설계도를 보고 종이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아이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당신은 신의 손을 가졌군요. 라며 경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식, 종이접기 설명서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다음엔 세모 모양으로 접고 이쪽을 펼쳐서 이렇게 순서대로 과정을 알려주면 아이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제법 근사한 종이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유전체에 담긴 정보가 바로 이 종이접기 설명서와 같습니다. 어떤 유전자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작동시킬지에 대한 순서와 절차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여성 과학자 크리스티아네 니슬라임포라트는 초파리의 발생 과정을 연구하여 이 사실을 증명했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초파리 수정란 하나가 애벌레가 되는 과정은 마치 정교한 종이접기와 같습니다. 처음엔 비코이드라는 유전자가 앞을 정하고 나노스라는 유전자가 뒤를 정합니다. 마치 종이를 반으로 접어 큰 구획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갭 유전자들이 몸을 대략 7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페어룰 유전자가 각 마디를 더욱 세분화합니다. 이어서 체절 극성 유전자가 각 마디의 앞뒤를 정해주고 마지막으로 혹스 유전자라는 마스터 유전자가 각 마디에 너는 머리가 되어라, 너는 가슴이 되어라, 너는 다리가 되어라 하고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발생은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잡고 점차 세부적인 부분을 그려나가는 그림 그리기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눈, 코, 입을 완벽하게 그리는 화가는 없습니다.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야만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전체는 바로 이 생명 창조의 경이로운 순서도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순서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침팬지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체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 차이는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전체 차이는 평균 1% 정도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기준이 고작 2%의 차이 안에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3%의 차이 대부분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자체가 아니라 그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순서도 정보, 즉 종이접기 방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네모난 색종이를 가지고도 접는 순서와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모양의 종이약과 개구리가 만들어지듯이 인간과 침팬지는 거의 동일한 유전자 부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품을 조립하는 순서도가 달랐기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무생물과 다르지 않은 원자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우리 인간은 왜 존엄한 존재인가? 생물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아왔고 두 가지 생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우주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약 20만 년 전 인류가 탄생한 이래 이 지구를 거쳐간 모든 인간의 수를 추정해보면
대략 1천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수백억 명의 인류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독특한 유전체 조합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 단 한 사람뿐입니다. 이 절대적인 희소성은 생명의 신비로운 과정인 감수분열 덕분입니다. 우리의 몸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이 23쌍은 무작위로 재조합됩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염색체와 아버지에게서 받은 염색체가 뒤섞여 23개의 염색체 세트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2의 23제곱, 약 840만 가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감수분열 초기 단계에서 엄마 염색체와 아빠 염색체가 서로 팔을 섞듯 유전자를 교환하는 교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까지 고려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적 조합의 가지수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840만 가지의 독특한 정자와 840만 가지의 독특한 난자가 만나 만들어내는 생명의 조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당신은 그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 속에서 단 한 번 실현된 기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존엄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한한 가능성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1년만 지나도 대부분 새로운 원소로 교체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개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약 1천억 개의 뉴런 세포와 그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당신의 희소한 유전체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씨앗, 즉 잠재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경험, 학습, 생각, 감정은 뇌의 시냅스 연결망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그 잠재력을 현실로 꽃피웁니다. 결국 삶의 의미란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당신이라는 존재가 당신만의 고유한 유전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일생에 걸쳐 수행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40억 년의 생명의 역사를 관통하여 기적적으로 태어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위대하고 찬란한 우주를 발견하고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 하나로 긴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생물학의 여러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 가지 사실에 도달했죠. 바로 생명체란 생명이 없는 무생물, 즉 화학 원소들이 지극히 정교하게 배열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깊은 사색으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원자들의 정교한 묶음이라면 우리 삶의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 역시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즉 천부인권은 하늘이 신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그 모든 근거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할 이유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 거대한 공허함 속에서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바로 그 처절한 외침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가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 21세기의 생물학이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정은 불교 철학의 핵심 개념인 업, 윤회, 그리고 열반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야기는 약 40억 년 전 지구에 처음 등장한 생명체로부터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생명의 최초 공통 조상을 루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세포 안에는 불멸을 꿈꾸는 강력한 본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복제에 대한 끝없는 욕망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설파했듯 유전자는 스스로를 더 많이 복제하기 위한 수단, 즉 생존 기계로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생명체가 이 지구 위에서 태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듯 모든 것은 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멸의 과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40억 년의 세월을 이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루카가 가졌던 최초의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박테리아의 몸을 빌리고 식물의 몸을 빌리고 공룡과 포유류의 몸을 거쳐 마침내 오늘날 당신과 나의 몸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멸의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를 계속해서 복제하려는 욕망, 불교에서 말하는 가래, 즉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듯한 강렬한 집착과 욕망이 바로 생명 진화의 근원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며 가래가 생기고 그 가래를 해소하는 과정, 즉 번식을 통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끝없는 순환.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진화 그 자체가 아닐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의 업과 윤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엔트로피 법칙, 즉 모든 것은 흩어지고 무질서해지려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잠시 원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흐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무언가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에 기록된 정보, 즉 업입니다. 그리고 원소들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다양한 생명의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윤회의 생물학적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유전자, 즉 유전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초안이 완성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만드는 정보가 약 30억 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30억 개의 염기 서열은 하나의 긴 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꾸러미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꾸러미가 바로 염색체입니다. 인간은 23쌍,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어머니에게서 나머지 절반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정보인지 상상하기 위해 기발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DNA 이중나선 가닥을 직경 4cm의 굵은 밧줄로 확대한다면 우리 몸의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 밧줄의 총 길이는 무려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 전체를 한 바퀴 감을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염색체 하나의 길이는 어떨까요? 평균적으로 약 1000km. 이는 한반도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길이와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길이죠. 2000km 길이의 염색체 밧줄 위에는 약 1000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유전자 하나의 길이는 평균 100m 정도이며 각 유전자 사이의 간격은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서울 시내의 버스 정류장 간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한반도만 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00m 길이의 건물을 지나고 버스 정류장 하나만큼의 빈 공간을 지나면 또 다른 건물이 나타나는 풍경. 그것이 바로 우리 염색체 속 유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유전체에 담긴 정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과거 생물학자들은 유전체를 흔히 청사진 또는 설계도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사실 생물학자들에게 설계도라는 비유는 꽤나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유전체는 설계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종이접기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종이약을 접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이에게 종이약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는 설계도 방식입니다. 날개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머리의 각도는 몇 도, 꼬리는 얼마나 뾰족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기록해서 주는 겁니다. 과연 아이가 이 설계도를 보고 종이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아이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당신은 신의 손을 가졌군요. 라며 경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식, 종이접기 설명서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다음엔 세모 모양으로 접고 이쪽을 펼쳐서 이렇게 순서대로 과정을 알려주면 아이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제법 근사한 종이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유전체에 담긴 정보가 바로 이 종이접기 설명서와 같습니다. 어떤 유전자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작동시킬지에 대한 순서와 절차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여성 과학자 크리스티아네 니슬라임포라트는 초파리의 발생 과정을 연구하여 이 사실을 증명했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초파리 수정란 하나가 애벌레가 되는 과정은 마치 정교한 종이접기와 같습니다. 처음엔 비코이드라는 유전자가 앞을 정하고 나노스라는 유전자가 뒤를 정합니다. 마치 종이를 반으로 접어 큰 구획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갭 유전자들이 몸을 대략 7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페어룰 유전자가 각 마디를 더욱 세분화합니다. 이어서 체절 극성 유전자가 각 마디의 앞뒤를 정해주고 마지막으로 혹스 유전자라는 마스터 유전자가 각 마디에 너는 머리가 되어라, 너는 가슴이 되어라, 너는 다리가 되어라 하고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발생은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잡고 점차 세부적인 부분을 그려나가는 그림 그리기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눈, 코, 입을 완벽하게 그리는 화가는 없습니다.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야만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전체는 바로 이 생명 창조의 경이로운 순서도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순서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침팬지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체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 차이는 고작 3%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전체 차이는 평균 1% 정도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기준이 고작 2%의 차이 안에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3%의 차이 대부분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자체가 아니라 그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순서도 정보,
즉 종이접기 방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네모난 색종이를 가지고도 접는 순서와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모양의 종이약과 개구리가 만들어지듯이 인간과 침팬지는 거의 동일한 유전자 부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품을 조립하는 순서도가 달랐기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된